충당에 관한 박스 안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원고가 피고에게 이제 두 개의 채권이 있습니다. 자, 1번 채권은요, 2018년 4월 11일에 변제기를 2019년 4월 10일로 해서 2억 원을 월 2%로 해서 빌려줬고요. 그 다음에 2018년 10월 11일에 2019년 5월 11일 변제기로 해서 2억 원을 월 1%로 해서 빌려줬습니다. 2019년 2월 10일까지는 이자를 잘 지급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이제 지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2월 10일에 2억 4,800만 원을 변제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2억 4,800만 원이 어디에 이제 충당이 되느냐라는 것인데요. 먼저 2020년 2월 10일 당시에 이제 1번 채권, 2번 채권에 대한 이자 지연 손해금을 이제 계산해 봐야겠죠. 그래야 이제 비용이자 원본의 순서로 먼저 충당이 되니까요. 자, 그래서 비용이자 원본의 순서는 지정 충당의 방법으로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경우에는 그 변제한 시점에서 1번 채권의 이자 지연 손해금은 얼마인지, 2번 채권에 대한 이자 지연 손해금은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1번 채권은요, 2억 원에 대해서 1년간, 그죠? 이때부터 1년간 이제 발생했으니까요, 2%. 그러면 이제 4,800만 원이 됩니다. 자, 2번 채권은요, 2억 원에 대해서 12개월, 이고, 그 다음에 이제, 1%의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1년이니까 둘 다 이제 1년이죠. 그러면 이건 이제 2,40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자 지연 손해금 합계가 이게 7,2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2억 4,800만 원은 먼저 이 7,200만 원에 먼저 충당이 된다. 그러니까 비용이자 원본의 순서는 지정으로는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7,200만 원이 먼저 충당이 되면 2억 4,800만 원 중에서 1억 7,600만 원이 남습니다. 그리고 1억 7,600만 원은 이 경우에 이제 그 피고가 지정한 1차용금에 이제 충당이 되겠죠. 그래서 1차용금 원금에 충당이 됩니다. 그래서 1차용금은요, 2,400만 원이 남게 됩니다. 2차용금은 이제 그대로 2억 원 그대로가 남게 되겠죠. 그래서 원고는 피고에게 요 1차 차용금 2,400, 2차 차용금 2억, 그래서 2억 2,400만 원을 구하고 요 변제한 다음 날부터 지연 손해금을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2,400만 원, 그리고 그 중에 2,400만 원에 대해서는 2020년 2월 11일부터 월 2%, 그 다음에 2억 원에 대해서는요, 2차 차용금에 대해서는 2020년 2월 11일부터 연 12%,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청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가장 단순한 변제 충당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비용이자 원금을 이렇게 그 순서에 따라 충당이 돼야 되니까요. 이 변제일 당시에 이자 지연 손해금을 이렇게 계산해주고 거기에 먼저 충당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정이 있으면 이제 지정된 원금에 충당을 해주고, 지정이 없으면 그 다음에 이제 변제 충당의 법정 변제 충당 순서에 따라서 충당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요. 자, A가 B에게 이렇게 세 개의 채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19년 2월 26일에 빌려줬고요. 2020년 2월 25일이 변제기고 3억을 이제 월 1%로 해서 빌려줬고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저당권, X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B에게 2차 대여금입니다. 2019년 9월 26일에 빌려줬고요. 2020년 3월 25일이 변제기입니다. 그리고 2억 원을 월 1%입니다. 월 1%.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는 C가 Y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여금에 대해서는 이제 물상 보증인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채권입니다. 2019년 10월 26일에 2020년 1월 25일을 변제기로 해서 빌려줬고요. 1억 원을 월 1%로 해서 빌려줬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요 D가 연대 보증을 섰습니다. 연대 보증을 섰다. 자, 그리고 이제 2020년 6월 25일에 4억 원을 변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변제 시점에서 1, 2, 3번 요 채권에 대한 이자 지연 손해금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그 합의 충당이 아닌 경우에는 거기에 먼저 충당이 됩니다. 비용이자 원본, 그러니까 이자 지연 손해금이 먼저 충당이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1번 채권의 경우에는 3억 원에 대해서요. 16개월간, 이때부터 16개월간 이제 1%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자 지연 손해금이 4,8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채권의 경우에는 9개월간 1%니까요. 1,8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채권은 8개월간 1%입니다. 그러면 이제 800만 원이다. 다 합치면은 7,40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4억 원은요, 7,400만 원에 먼저 충당이 되고, 3억 2,600만 원이 남습니다. 자, 요 3억 2,600만 원은요, 자, 먼저, 이제 이 경우에는 지정이 없었으니까, 법정 변제 충당의 순서에 의해야 하는데요. 자, 요 시점에서는 이미 다 변제이익이 도래했습니다. 따라서, 변제 이익이 큰 거에 충당이 돼야 되는데, 자, 이 경우에는 요 1번 대여금이 변제 이익이 가장 큽니다. B의 입장에서는요, 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무의 경우에는 이게 변제가 되지 않으면은 경매가 들어올 수 있다 이거야. 따라서 이게 물상보증인이 있는 거하고 달리 자기가 이렇게 직접 저당권을 설정한 채무는요, 그 채무가 변제이익이 더 큽니다. 그래서 1번 원금에 먼저 충당이 됩니다. 그래서 3억 원 다 소멸이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2,600만 원이 남습니다. 2,600만 원이 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600만 원은 요 2번, 3번인데 이거는 물상보증인이 있고 이거는 연대보증인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변제이익이 같다 이거예요. 채무자 입장에서는, B의 입장에서는 다 자기가 변제할 채무이기 때문에 변제이익이 같기 때문에 이 경우는 변제기가 선도래한 3번에 먼저 충당이 됩니다. 그래서 3번에 충당되고 3번 원금은 7,400만 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3번 원금은 7,400만 원이 남고 요 2번 채무는 그대로 남고 요 3억은 이제 다 없어졌고요. 그러니까 2억 7,400만 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지연 손해금이 6월 26일부터 이제 발생하겠죠. 그래서 2억 7,400만 원, 그리고 6월 26일부터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청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은요. 자, 어떤 이제 채무를 이제 변제했을 때, 그게 이제 변제 이익이 더 큰 거에 먼저 충당이 된다. 그런데 변제 이익이
더 큰 게 어떤 채무냐? 그거를 판단하는 시점이 변제하는 시점, 그때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안의 경우에는요, 어떤 연체 차임이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소를 이제 연체 차임에 대한 이제 소를 제기한 시점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3년, 요 3년 범위 내에서 이제 연체 차임, 이거는 이제 소멸시효가 다 살아 있지만, 요 3년이 지난 연체 차임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이제 완성됐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원심을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은, 자, 요 소재기 시점에서 요 3년 안에 있는 연체 차임, 요거는 다 그대로 이제 그 살아 있고, 만약에 요 시점에서 이제 일부 이제 차임을 변제한 겁니다. 차임을 변제했다라고 하면, 요 변제한 차임은 요 살아있는 차임의 어느 하나에 충당이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은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은, 이렇게 변제를 한 시점에서는 요때 3년이 되지 않은 채무는 다 살아 있었던 거다, 이게. 그러니까 요때를 기준으로 어디에 충당됐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소제기한 시점에서 요 3년치 요거 살아 있다. 그리고 요 변제한 거는 요 살아있는 것 중에서 충당이 됐다. 그게 변제액이 큰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멸시효 완성된 거에 충당되는 것보다 소멸시효 완성되지 않은 거에 충당되는 것이 채무자에게 변제액이 더 크다. 그러니까 요 중에 하나에 충당됐다라고 원심이 판단했는데, 그거는 변제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제한 시점에서는 요때 요거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요때부터 3년째는 다 살아있었던 거니까, 요 시점에서 뭐 여기에 충당이 된다든가,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게, 그 4번 판례입니다. 그래서, 변제 이익은, 변제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어느 채무가 변제 이익이 큰지, 그거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게 4번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멸시효에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페이지 보면은요. 자, 먼저 법조문을 보겠습니다. 162조입니다.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일반 채권의 경우에는 10년의 이제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이 되고요.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유권은 이제 사실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죠. 영구성을 갖잖아요. 소유권의 경우에는 영구적인 그러한 권리입니다. 채권의 경우는 10년, 그 외에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 20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3조에 보면은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들도 있습니다. 1호에 보면은 이자, 사용료, 이게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그러니까 정기금인데 이자를 뭐 매달 지급하기로 했다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1년 이내에 정기금으로 지급하는 거, 하기로 한 것. 그게 이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돼요. 변제기가 1년이라는 건 이제 아니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데 그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 이자, 그 다음에 무슨 뭐 차임 채권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3번에 공사에 관한 채권, 이것도 이제 3년입니다. 중요한 건데요. 공사대금 채권 이런 것도 이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고요. 자, 6호에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뭐 외상대금 채권, 여기도 이제 요건에 맞아야 돼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거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상인이 아닌 개인이 판매한 그런 대금 말고 이렇게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외상대금 채권 이런 것들이 이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돼요. 164조에 보면은 1년도 있습니다. 뭐 1호에 보면은 숙박료, 음식료, 4호에 보면 교육비 뭐 이런 것들은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사실 이 소멸시효 기간은 세계적으로는 통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다양한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나라는 이제 별로 없어요. 옛날에 이제 다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뭐 2000년대에 독일, 프랑스, 유럽 국가들은 이제 3년으로 통일이 됐고요. 일본도 이제 최근에 5년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5년으로 통일하자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갔지만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세계적인 추세는 통일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채권은 10년이고 어떤 채권은 뭐 1년이고 같은 채권인데 어떤 이런 차별을 둘 이유가 있느냐? 그게 과연 타당한 차별이냐? 그런 이제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도 이제 어떤 소멸시효 기간을 통일할 필요성이 있어요. 통일하고 어떤 시효 기간의 어떤 차이, 이거는 이제 어떤 연역상의 이제 어떤 역사적인 의미는 있지만 어떤 현대적인 추세는 어떤 하나의 기간으로 통일하는 것이 그게 더 간명하고 그게 더 공평해 보인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소멸시효 기간에 이런 이제 차이가 있는 거는 역사적인 이제 이유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종교, 그러니까 교회법이 지배하던 그 시대에는요, 유럽에서 그때는 어떤 술값, 외상으로 이제 술값 채권이 이제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 술값을 변제하라는 소송이 금지가 됐다 그럽니다. 그 당시에는요. 왜냐하면 이 술이라는 거는 허랑방탕하다 이거야. 그 다음에 몸을 해치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소송을 해가지고 어떤 보호해주지 않는다 이거야. 어떤 뭐 자연채무 그런 거였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근대가 되면서 상업이 장려되면서 이제 그런 채권들도 이제 소송은 가능해졌지만 이거는 이제 뭐 1년 이렇게 단기 소멸시효를 이제 적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인 배경에서 이런 차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상업이 장려되고 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더 이상 그런 차별은 어떤 필요하지 않다. 이런 이제 주장들이 많은 거죠. 자, 165조에 보면은요, 판결에 의해서 확정이 되면 10년으로 이제 시효 기간이 이제 연장이 되죠. 자, 166조에 보면은요,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객관적으로 행사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어떤 장애가 있다 이런 거는 따지지 않고 어떤 객관적으로 권리 행사가 가능했었다면 변제기가 도래했었다? 뭐 그럼 그때부터 이제 시효가 진행한다는 건데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세계적으로 이제 그 통일이 되어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럽은 3년, 일본 5년, 근데 굉장히 좀 짧잖아요 기간이. 그래서 시효의 기산점이 그런 그 법에서는요. 주관적으로 이제 알았다는 거, 그것까지도 이렇게 추가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조문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29페이지에 보면은 제척 기간과 비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멸시효하고 다른 게 권리 행사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제척 기간.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형성권을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취소권, 뭐 해제권 뭐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 뭐 취소권의 경우에도 이제 그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취소권 행사하면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시효가 이렇게 진행되다가 중단됐다가 다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취소를 하면 그대로 권리가 행사돼 버리는 거죠. 취소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형성권의 경우가 제일 대표적인 제적 기간이 적용되는 그런 경우인데요. 근데 청구권의 경우에도 제적 기간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청구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이제 적용할 수도 있고 제적 기간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 조문으로 일단은 판단한다는 게 통설과 판례예요. 뭐 시효에서 소멸한다 이런 법 조문에 나와 있으면 그건 소멸시효이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보통 제적 기간으로 보게 됩니다. 자, 1번을 보면은요. 자, 그 제적 기간에 있어서 매매 A약 완결권 이것도 이제 형성권이기 때문에 권리 행사 기간이 이제 있는데요.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있는 때, 약정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는 10년 그 기간 이제 채권의 경우에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라는 그 규정, 그거를 이제 준용해서 이 예약 완결권의 경우에도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없는 때는 10년 내에 행사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척 기간은 소멸시효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중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권리 행사를 해야지 돼요. 그 기간 내에 권리 행사를 안 하면 소멸해 버립니다. 그리고 중단이라는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약 완결권이 이제 이렇게 10년 내에 행사해야 되는데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합의 각서를 이제 작성해 줬다 이게. 내가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라는 내용의 합의 각서를 써줬다 하더라도 예약 완결권을 가진 사람이 그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시효 중단이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면 그냥 소멸해 버린다는 거예요. 합의 각서를 써줬다고 해서 그때부터 다시 10년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효 중단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요, 약정이 있는 때는 약정 기간 내에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만약에 30년으로 약정했다면 어떻게 했느냐? 그것도 유효하다는 게 2번 판례입니다. 이게 너무 긴 거 아니냐? 오케이. 그 약정으로 정했다면 그 기간 내에 행사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가 이제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경우인데요. 이게 권리 행사 기간으로 이렇게 보통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권리 행사를 하면 돼요. 권리 행사를 그 기간 내에 하면 되는데 권리 행사 방법에는 보통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리 행사 방법은 꼭 소송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용 증명으로 하든 이렇게 소송 이외의 방법으로도 권리 행사를 했다면 그거는 유효한 권리 행사로 봅니다. 그런데 채권자 취소권, 상속회복 청구권, 점유회복의소 이런 거는 권리 행사 방법이 소송의 방법으로 해야지 된다라는 게 이제 통설과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의 경우에는요, 이게 권리 행사를 했다 하더라도 이게 소송의 방법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면 그건 적법한 권리 행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A가 이렇게 B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B가 이걸 C에게 증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행이다 말이죠. 사행이다. 그래서 A가 이거를 사행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요 C에게 이제 이게 증여된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보존 처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법무사를 찾아가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이제 의뢰한 겁니다. 자, 그러면 A가 이 법무사를 찾아가서 의뢰하고 법무사가 등기부를 떼어본 그게 이제 2002년 5월 14일이었는데요. 이때는 이제 사행위가 있다는 걸 안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1년 이내에 권리 행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법무사가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게 2002년 6월 7일입니다. 자, 보통의 경우라면 이때 권리 행사를 하는 걸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채권자 취소 소송의 경우에는 소송의 방법을 해야 되는데요. 소송은 2003년 뭐 5월 30일 이때쯤 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부터 1년이 지난 다음에 이거는 권리 행사를 한 거기 때문에 부적법 각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소송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적법한 권리 행사를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소송의 방법으로 권리 행사한 건데 1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적 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사형의 취소성을 쓰는데 이거 부적법하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요때 일단은 가처분을 했으니까 기간이 중단됐다가 이때부터 1년 이내니까 이건 적법하지 않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적 기간에 있어서는 기간 중단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때 중단됐다가 다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바로 진행이 되고 1년이 도과됐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 3번 그 판례는 실무에서도 여러분이 아주 조심해야 돼요. 나중에 변호사가 돼서도 자칫 실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멸시 후에 어떤 중단과 이렇게 혼동해서 실수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3번은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요. 어떤 이제 하자담보 책임 있잖아요. 근데 하자담보 책임은 하자가 있으면 안 때부터 이제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된다. 이런 이제 규정이 있는데 만약에 매매가 있고 뭐 15년이 지나서 그걸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6개월이면 무조건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그거는 하자담보 책임의 취지에 맞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법률관계 조속한 안정 그걸 위해서 이제 하자담보 책임의 권리 행사 기간을 어떤 제한을 뒀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매매 계약이 이제 있고 15년 뒤에 알았다. 그래서 그때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 행사를 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제척 기간은 지켰다 하더라도 권리 행사 기간은 지켰다 하더라도 하자담보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로 완성이 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매매에 대한 목적물을 인도받고 10년이 지나면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지났다면 시효가 완성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척 기간이 준수되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돼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갑이요. 갑이 을로부터 이렇게 부동산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병에게 다시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폐기물이 이제 발견이 됐어요. 지하에 이제 폐기물이 발견이 돼서 병이 이제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이제 청구해서 갑이 이제 손해배상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이 이거에 대해서 을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을 한 이후에 갑이 을에 대해서 하자담보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거야. 하자담보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을 이제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자, 그런데 하자담보 책임에 대한 이제 어떤 제척 기간을 지켰느냐? 그거는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 병이 갑에 대해서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을 때 갑이 을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만약에 이게 내가 손해배상을 요 갑의 병에게 해주게 되면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 그렇게 그런 이거를 을에게 알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려줬어요. 그렇다면은 6개월 이내에 권리 행사를 한 거다. 이게 안 때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 행사를 한 거다. 제척 기간은 준수가 됐습니다. 그러나 을로부터 갑이 목적물을 인도받고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돼서 소멸했다라는 게 4번입니다. 그래서 하자담보 책임에 있어서 제척 기간은 준수가 됐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효로 완성될 수가 있다라는 게 그 4번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판례는 뭐냐면요. 이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도요. 소멸시효 완성되기 전에 상계적상이 있었다면 이거는 상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게 시효 완성 전에 서로 상계적상이 있었다면은 쌍방이 이미 그 쌍방의 채권이 서로 정산되고 소멸했다 또는 추후에 정산할 수 있다라고 신뢰한다는 거야. 당사자들이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계할 수 있다는 거야. 예, 이미 상계적상이 시효 완성 전에 있었다면요. 자, 그러면 이게 제척기간에 의해서 제척기간이 도과돼서 이제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 그러한 채권의 경우에도 제척기간 도과 전에 이미 상계적상이 있었다면 상계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소멸시효에 관한 그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경우에도 똑같은 기대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제척기간 도과되기 전에 쌍방의 채권이 상계적상이 있었다면 이게 서로 정산됐다, 소멸했다, 정산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는 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예, 상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례는 어떤 거였냐면은 A와 이제 B 사이에서 어떤 거래가 있었냐면요. A가 이제 B에게 폐기물 파쇄기, 뭐 분쇄기 이런 것들을 이제 도급에 기해서 제작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6천만 원 요 채권이 이제 있었어요. 대금 채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B는 이게 이제 도급에 있어서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이제 하자 담보 책임을 이제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자 담보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을 이제 청구할 수가 있는데, 요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그 제척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아서 이게 소멸이 됐습니다. 이게 소멸이 됐다. 그러나 소멸하기 전에 이미 요 두 채권이 상계적상이 있었기 때문에 B는 요 소멸된 요 손해배상 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계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게 그 판례입니다. 그래서 32페이지 그 밑줄 쳐놓은 부분을 보면은요, 매도인이나 수금인의 담보 책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제척 기간이 지난 경우라 하더라도 제척 기간 지나기 전에 상대방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요, 소멸시효에 관한 그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이 경우에 이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허용된다라는 게 그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소멸시효와 제척 기간을 비교해서 알아두는 것, 그것도 아주 중요한 거니까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